지난달 서울에선 이례적으로 20cm가 넘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프랑스에선 27도 가까운 초겨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전 세계가 똘똘 뭉쳐 기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이 시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 당사국 총회, COP라고 하죠. 매년 연말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올해는 지난달에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렸는데요. 기후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겠네요. 글쎄 예상만큼 활발한 논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 보도에 나온 것처럼 올해가 네네. 어떤 그 지구 온도를 관측한 그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였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산업화 이전보다 1.62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 기후 협약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5년에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지구의 연 평균 기온이 1.5도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 이러한 그 합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그러한 기준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역대 가장 더운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모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네네.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기후변화라는 것은 산업화, 공업화에 따른 전 세계 기후가 변하고 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지구가 아픈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의 주범은 산업화를 이끌었던 선진국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모범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제3세계 재벌공산들의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신규 재원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었다는 겁니다. 네네. 아무래도 올해 두 개의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전 세계를 강타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선진국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재, 전 세계의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선진국들이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총회가 당사국 총회가 굉장히 공전을 면치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제 폐해 직전에 선진국들이 연 3천억 달러를 이제 자금을 부담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진통 끝에 협상이 불발되는 이런 위기는 모면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가 공공재 제공을 위해서 합의를 모으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많이 참여했는데 선진국들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국 총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미국이라든지 중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주요 정상들이 다 불참을 했거든요.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열의가 예전 같지 않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미국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됐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잘 알려진 것처럼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 말기에 과연 이렇게 국제사회가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지수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크게 들었고 그러한 분위기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말보다는 돈이 문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갑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갑을 열어야 할 결정권자들이 당사국 총회에는 참석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엔은 G20 국가들한테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주요국 정상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G20 정상회의에 모인 그러한 주요국들의 주요한 그러한 그 의제는 G20 정상회의는 경제, 국제 경제를 세계 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대표적인 협의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라든지 공정 경제, 즉 개발도상국을 도와주고 어떤 개발 협력, 인프라를 제공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가 힘을 모으는 이러한 의제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그 부분에도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 그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공동의 힘을 모아서 뭔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부분이 컸던 것이죠. 네네. 그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먹고 사는 문제, 개발하는 문제, 협력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도 협의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걸 고려 본다면 기후 변화를 위해서 뭔가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주요 국가들이 협의를 한다. 이건 더 어려웠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그 유엔에서 모색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기후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G20 정상들이 뭔가 합의를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는데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굉장히 그래서 어떤 그 G20 정상의 주제가 무색한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공동 선언문에 모든 재원을 수십억에서 수조 달러 규모로 이제 그 기후 재정을 신속하고 실제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문구는 넣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기후 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담당할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고요. 그것도 명시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는데 이렇게 모호한 문구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사실은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부분은 의장 G20 의장국 브라질이 이번에 글로벌 부유세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재원을 통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러한 억만장자들에게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각국의 조세, 정책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협력을 하겠다. 이러한 원론적 수준에서 이제 합의하고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 실효성 있는 방안은 못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걸 본다면 아무래도 올해 그 G20 정상회의라든지 유엔 기후협약 그 기후변화 협약 담사국 총회에서의 어떤 합의 결과를 보면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후 위기가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이거는 실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선진국들은 하나마나한 원론적 이야기만 하는가? 왜 이렇게 미온적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각국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다 먹고 살기가 퍽퍽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요. 이 두 개의 전쟁을 인해서 또 식량이라든지 여타 공급망에서 교란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국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각 정상들의 노력이 이제 그 굉장히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가 전세적으로 선거의 해라고 알려졌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그 선거 결과를 보면 어떤 국유 성향에 뭔가 좀 그 문을 걸어 담그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굉장히 득세한 그러한 한 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제 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11월에 그 실시가 됐던 미국 선거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 변화를 부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후 변화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후 변화를 위해서 뭔가 세계 각국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재원을 모금하고 보조금을 지급을 통해 가지고 값싼 화석
화석연료 에너지에 비해서 좀 비싼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그 기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참고 기다려주면서 뭔가 함께 역할과 기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내 값싼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미국 노동자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값비싼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값싼 화석 연료를 개발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되면 물론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개발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화석 연료를 갖다가 보다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찍힐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기후 변화를 위한 미국의 움직임은 감소하고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다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참가한 미국 측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잘 듣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올 건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조가 확 바뀔 건데 이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공전하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참 큰 의미가 있었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허구다. 심지어 사기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1기 집권 때에도 트럼프는 임기가 시작하는 날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1기 트럼프 정책의 기조는 어땠던 겁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에너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기후변화를 불신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언급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면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그리고 온난화는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온난화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기 행정부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범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파리 기후협약의 재원을 제공하는 가장 제일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가장 많은 재원을 공급하는데 제대로 된 혜택은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파리 기후협약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전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국제기구에 대해서 미국이 다양한 국제기구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갖다가 기부하고 제공하고 있는데 그만큼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 미국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탈퇴하겠다. 이래가지고 많은 그런 국제기구로부터 1기 행정부 때 탈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자 외교라든지 국제기구에서의 미국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재선에 성공하고 2기 행정부 출범한다면 그렇다면 파리 기후 협약에서 재퇴할 것이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한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이든이 2021년 취임하면서 기후변화 협정에 재가입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트럼프가 또다시 탈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 기후협약에 가입했다 탈퇴했다 가입했다 탈퇴했다 계속 이렇게 공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트럼프라는 그런 인물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과거를 보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약간의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차이는 있었지만 이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의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라는 어떤 대통령 인물이 나와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공세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또 국제기구라든지 공공재를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다자외교 측면에서 미국의 기여를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정점에
파리 기후 협약 탈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독특한 점이 이런 부분에도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내년 1월이면 드디어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후 정책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사실 그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알려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에너지 정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기후 변화, 에너지 정책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를 부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세금 감면한다든지 이런 기조를 보였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정책은 모두 다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배터리 보조금, 세금 감면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에너지 정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값싼 에너지를 미국 내 공급하는 것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사회에서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drill baby drill 이 얘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국 내 어떤 화석연료,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시출을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미국 내에다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미국 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 다음에 그것이 추가분이 있다면 수출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이제 담보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풍력, 태양열, 그리고 원자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생산하겠다,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활성화하는데 방점이 찍힐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환경 규제하거나 무슨 에너지 정책하는 수장들이 다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화석연료를 중시하는 그런 재계 인사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화석연료를 중시하는 정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보다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는 전 세계 공통 의제인데 트럼프는 기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중요한 거다 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미국 우선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고 잘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 규제라든지 글로벌 기후 협약보다는 미국의 경제 성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선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이후로 제일 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풍부한 그러한 천연가스라든지 석유가 매장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투여하는 것은 미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화석연료 중시 정책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감면 정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트럼프 1기가 벌써 7년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7년 전보다 그때보다 지구 온난화가 훨씬 더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국이 빠진 파리 기후 협약이 과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1기 때도 미국이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이 호랑이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한 아무래도 그러한 영향력이라든지 실효성에 있어서 굉장한 후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재원 확보 문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2의 어떤 탄소 배출국이거든요. 중국과 미국이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 기후변화의 주범이 이 두 국가인데 이 두 국가가 트럼프 1기 때는 모두 다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빠지면서 가장 큰 재원을 제공하는 국가였는데 재원을 공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탄소 배출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리더가 부재해 버린 거죠. 네네. 그러한 그 힘의 공백 상태를 중국은 보면서 그냥 즐겼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 기여를 공유를 할 그럴 의무가 없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래서 그러한 걸 그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어떤 그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할 의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미국 모두 부재했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 즉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러한 움직임이 2기 때도 트럼프 2기 때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벌써 1995년부터 그러면 한 30년 가까이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런 협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이라고 하면 뭐 중국은 개도국이라서 빠지고 미국은 트럼프가 빠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기후 변화 협약 자체가 과연 존립이 계속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요. 뭐 그렇지만요. 그래도 이제 그 전 세계 움직임을 보면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과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국제사회 움직임이 약간 지연되는 그런 상황은 변출될 수가 있지만 네네. 그래도 불구하고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그 지구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전 세계 움직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화석 연료를 중시하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환경 규제를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4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미국도 친환경 에너지를 상용하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의 의존을 더 많이 늘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동참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러한 그 시간표가 좀 지연되는 이러한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4년 동안의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지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이러한 국제 기구들이 어떤 그 모멘텀을 약간은 상실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중장기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러한 움직임은 대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큰 우려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트럼프 2기의 기후 정책이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긴장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제 반도체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혹은 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서 미국 내 투자를 천문학적인 그 미국 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 시장의 상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고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러한 기조가 트럼프 이행정부 들어와가지고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기후변화 관련돼서는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 투자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 트럼프 이행정 들어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세금 감면이 바이든 행정부 때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의 어떤 경제 손실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2기 때 돼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결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현재에도 어떤 전기차 배터리든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데 그래서 네네.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대처해 나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화석연료 에너지 같은 부분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천연가스. 그러니까 우리가 LNG라든지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이 천연가스를
셰일 공법이라는 수압 파쇄법을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이 어떤 생산하게 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값싼 가격에 그 저렴한 가격에 우리에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우리 에너지 안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또 한편에 소형 원자로 같은 SMR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어떤 그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어떤 좀 비관적인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내 전력 생산을 위해서 거의 40%를 친환경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미국의 어떤 파트너들과 함께 해가지고 어떤 소형 원자력 시장을 어떤 보다 더 잠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 산업이나 기후변화 산업에서도 들여다보면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좀 실익이 좀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뜨거워진 지구에 더 강력한 트럼프 2.0 시대가 열립니다. 기후 관련 의제가 표류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